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인문학자이고 역사학을 공부하는 인문학자고 그래서 인문학의 관점에서 한번 미래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상태일까 뭐 이런 거를 좀 표현하는 그런 것 중에 뭐 좋은 거 없을까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책 제목이었어요. 저희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보는 것보다 때로는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날카롭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정말 이렇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정말 그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저희 상태가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이제 김도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이룬 성과는 진짜 이건 누가 뭐래도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상 그걸 이루고 났더니 다들 그렇게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12위권 이런 경제 대국으로 이제 올라섰는데 삶의 질 이런 거는 OECD 38개국 중 36위더라고요. 우리 밑에 나라가 무슨 마약 이거 많은 하여튼 그런 나라예요. 우리 밑에는 거의 OECD에는 있지만 형편없는 나라. 정상적인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꼴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 행복도, 출산율, 자살률 뭐 이런 모든 거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가 되게 제일 밑바닥이에요. 그야말로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모든 사회 지표가 엉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두 개, 기적을 이루는 그 현상하고 기쁨을 이루는 현상 이 두 개가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성취를 이뤘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만 몰라요.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선진국이 됐고 그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보고 싶고 그런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세계사적으로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했어요. 세계 경제사학회에서 연구한 뭐 그런 성과를 보면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결과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와 19세기에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한 나라, 이 나라가 지금 1인당 GDP 한 6,000불, 7,000불 정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000불 정도 와 있으면은 정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3만 불 넘게 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정도로 그 가난에서부터 이렇게 탈출하고 선진국까지 올라간 나라는 지금의 후진국들 보면 저 나라가 과연 한 50년 뒤에 세계 탑 뭐 10위권 올라갈 수 있을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화 이루었고 요새 그 문화적 업적 같은 거 보면은 대단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대한민국은 왜 성공했을까? 제가 70년대, 80년대 유학 나가 있을 때도 그 학생 같은 공부하는 이웃 나라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니네 나라 어쩌면 그렇게 빨리 발전하냐? 도대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저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답이 교육인 것 같다. 근데 대답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일본 학자가 일본은 왜 그렇게 빠른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을까? 그런 걸 연구하면서 자기네가 답한 게 자원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보고 정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저기 좀 옛날 일입니다만은 우리 왜 무슨 포항인가 울산인가 앞에서 이게 석유 날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울었네 어쨌든 막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때 진짜 거기에 굉장히 큰 대규모 유전이 나와서 우리가 석유를 팔아먹는 산유국이 됐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날 이렇게 발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쉬운 솔루션이 있으면은 그거 그냥 이렇게 팔아먹고 있지.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노력을 해서 이거를 이겨내려고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노력, 그와 같은 교육 이거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도달한 거죠. 지금 이 사진 보면 이게 6.25 때 그 학교인데 전쟁통에 이 교육 이 정도 하는 나라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주입식 교육 선진국을 일단 따라잡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주입식 교육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잘 정리해가지고
마구 그러면은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필요로 한 거를 잘 배우죠. 일단 따라가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그 과정에서는 이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한계에 봉착한 거죠.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수학 그 정석, 그 다음에 성문 종합 영어. 그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 영어 교육 반성하면서 뭐 그 외국인이 말 걸어도 한 마디도 말을 못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스스로에게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어느 나이 드신 교사가 신문에 글을 썼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좀 뭐 외국인이 길거리에서 나한테 말 걸어서 시티홀 어딥니까? 그러면은 촥 유창하게 저쪽으로 가셔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그게 정말 중요했냐 여태까지 빨리 읽고 뭐 따라가고 이런 게 훨씬 더 필요했던 거다. 그러니까 그 말 잘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 시절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제 그 방식으로 여태까지 왔으나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이제 그 성공에 덫이 돼서 옛날 방식 그대로 하면 이제 안 되게 된 거죠. 사회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옛날 방식 혹은 그로부터 거의 변화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죠. 그 결과 우리의 동력이 점차 소진되고 있지 않나. 이제 한번 좀 크게 모든 것을 한번 재점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 문제가 뭐 많다는 거는 뭐 많이들 지적하고 있고 우리 다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입시 교육 뭐 좀 전에 우리 김도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아요. 그리고 그 엄청난 낭비,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그렇게 해서 고작 한 게 그냥 이렇게 입시 잘 봐가지고 들어와서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아주 정말 천재들을 만들어내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수학학원에서 초등의대반,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인데 목표가 벌써 의대예요. 의대 들어가려면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수학 교육을 된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기본 개념 배우고 뭐 4학년 때 6학년 거 배우고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 거 배우고 초등학교 6학년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배워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배우면 됐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걸 뭐하러 배우나 이런 어이없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우리 대학생들도 보면은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짜 편협해요. 제가 오늘 그 소개받을 때 이제 사학부 교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서울대학교 역사 쪽이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역사학부로 통합이 됐어요. 이것만 해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서양사 교수인데 서양사학과 학생들은 동양사, 국사 지식 잘 없어요. 이것만 배우고 있고 국사학과 학생들은 세계사적인 시각을 좀 가져야 될 텐데 그거 모자라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일단 하여튼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만 그냥 계속 버틸려고 합니다. 하물며 문과, 이과 지금 문과 학생이라도 과학이 얼마나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잘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저런 식으로 학원에서 저렇게 배우고 오니까 저런 수학을 배우고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눈을 뜨고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다. 창의성도 부족하고 또 뭐 많이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해도 현장과 미스매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대학 이후에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오래 살잖아요. 80세, 90세 이렇게 사는데 대학 교육이 20대 초반에 끝납니다. 요 교육을 가지고 나머지 50년, 60년을 계속 버티는 거냐. 분명히 이거 뭐 평생교육, 재교육 뭐 이런 것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차원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중에 먼저 대학교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 보면은 아까 그런 교육을 쭉 받고 그런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그런지 자신에 대해 살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원하나. 제가 이제 학생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제 얼굴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너 지금 무슨 문제지?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내가 뭘 원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고 뭘 하는 게 나의 이상에 적합한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별로 없다가 대학교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아주 암울한, 굉장히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적어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이거 좀 너무 그 꼰대처럼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성도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인사 잘하고 뭐 어른들 이렇게 하고 자기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하고 옛날 같으면은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정상이죠. 정상적인 그 학생을 보면은 야, 저 집은 진짜 저 집 어른들이 가정교육을 잘하셨나 보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뭐 옆에 사람 배려하고 이런 게 그게 무슨 그 성격이 나쁘다든지 사악한 학생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학생 뭐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느낀 게 이런저런 문제 다 떠나서 애들이 패기가 없다. 왜 저렇게 기운이 없을까? 아주 기본적인 데에서부터 뭔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세계가 자꾸 변하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자꾸 쓰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는 가장 기본 동력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인문교육을 좀 강화하고 개선해야 되고 어떤 새로운 교육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자체가 지금 길게 이야기할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걸어온 길 가장 중요한 단절점은 1차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인류가 그동안 늘 직면해왔던 문제,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이거를 이제 산업혁명에 해결을 한 거죠. 우리는 산업혁명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농업혁명이 있다는 걸 흔히 있는데 그 이전에 사회에서 10명 중에 9명이 농사 짓고 나머지 1명만 다른 거 하면은 이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량 문제 그리고 이제 에너지 혁명 이런 거를 기계 혁명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기본적인 문제를 푼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부가 증대하고 또 사실 이게 우리가 이 측면을 놓칩니다만 해방의 요소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엔지니어들은 아직도 미국의 뭐 미국 평원 이런 데서 이렇게 노예제로 무슨 면화 재배하고 이럴 때 이제 기계가 이런 인간을 해방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더 해방시킬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빈곤과 억압 이게 더 심해지고 기계가 우리를 해방시킨 게 아니라 기계에 맞춰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노동 계급이 더 빈곤에 빠지고 부익부 빈익빈 약간 옛날 개념이긴 합니다만 바텀 빌리언이라고 그래서 하루에 그 당시의 기준은 1990년대 이 책이 나왔을 때는 하루에 1달러로 먹고 입고 난방하고 주택 모든 걸 해결하는 정말 최하층 이런 사람이 지구상에 아직 10억 명이다. 결코 우리가 인류가 직면했던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200년이 지나서 지금 보면은 뭔가 문제를 풀었다고 했는데 문제가 더 큰 문제를 가져온 것 같아요. 인구 문제, 식량 문제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구가 100억까지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졌더니 당장 일부 지역에서 식량 문제 어려워지고 여전히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혁명 뭐 이런 거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큰 차원에서 지구 환경 악화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해결책이 일부 해결하지만 새로운 더 큰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늘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솔루션도 어쩌면은 한편으로 문제를 풀면서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 같아요.
우리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그 인공지능 혁명, 뭐 챗GPT 맨날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간의 근육을 대신하는 발전이 이루어졌다면 요즘 이제 인간의 뇌를 대신하는 그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발전을 해서 뭐 조만간 인간의 지력의 500배 되는 기계가 나올 것이다라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예측도 잘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인공 근육과 인공 뇌가 발전해서 그것이 결합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까? 그럴 때 인간은 또 다시 똑같은 문제가 또 제기되죠. 인간은 무엇인가?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맨날 그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고 로봇이 훨씬 더 인간보다 이제 지혜로워서 자기네들이 파악하기에 이 인간이 지구의 암적인 존재다. 이걸 뭐 없애야 뭐 평화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봇이 인간을 공격한다. 뭐 이런 식의 내러티브, 이런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글쎄요, 과학자들은 그런 판단을 하는 기계는 아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가 인간을 위협한다면은 인간을 공격해서 위험하기보다는 정반대일 것 같아요. 거꾸로 인간에게 너무 잘해줘서 우리의 뇌를 대신해주고 우리 근육을 대신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할 것이 없는 거죠. 시간은 많고 일은 없는 상태. 시간 많고 일 없는 게 사실은 교도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커다란 교도소처럼 되고, 원래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랐다. 이마고 데이. 이게 성스러운 존재여야 되는데 교도소에 갇히고 우리 스스로 인간성을 저버린 그런 상태로 이렇게 몰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어떤 기술 발전, 과학 기술의 발전이 자칫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차원에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이 정말 불안의 시대고 불확실성의 시대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그것이 꼭 행복을 가져올 것 같지도 않고 지식과 정보는 너무 과다하고 그렇게 본다면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뭐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거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외울 필요도 없죠. 이제 뭐 폰에서 이렇게 다 꺼내서 뭐 언제든지 지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지식을 빨리 얻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learn how to learn, 배우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발견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발견하는 법을 발견하고, 뭔가 이 메타 차원에서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지식과 정보 같은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소화하고 통제하느냐 하는 그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역시 인간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르네상스 시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소환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샤를르 보벨이라고 하는 인문학자가 인간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돌처럼 그냥 존재하기만 하는 나태한 인간, 식물처럼 살아가는 식충, 그냥 허영심 많은 그런 존재. 근데 정말 최상의 존재, 이거는 학자처럼 이해하는 인간, 사람다운 사람. 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제 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 인간인 거죠.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만약에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진짜 인간다운 인간, 제대로 된 인간, 그런 거는 그러면은 인문대 교수뿐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기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인문대 교수가 정말 인간다운 존재, 다른 공대 교수는 그렇진 않아요. 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휴머니즘, 그게 이제 인문예술, 휴머니티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간이, 그런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탁월한 인간, 유능하고 유덕한 인간, 자기 스스로 행복하면서도 사회를 이끄는 사람. 원래는 이게 이제 엘리트, 르네상스에는 이제 늘 엘리트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런 역량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 새로운 길도 있겠습니다만 오래된 길도 여전히 저는 쓸모가 있다고 봐요. 인문학적 지혜가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사고의 근육, 너무 이게 쉽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이게 사고해보고 성찰하고 하는 그런 사고의 근육을 키우고 그릇을 크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와 융합의 어떤 본 바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사에서였나요? 그리고 이제 저기 국가 교육위원회에서도 함께 하지 않았나 하는 제 신문에 이걸 봤는데 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 필요한 인재가 도대체 무엇이냐면 이런 저 신문에서 봤어요. 그런데 저걸 보면서 저게 한편으로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학이 저런 거 하는 곳인가? 기업이 지금 요새 이런 거 급하다 그러면은 그런 스킬 키워가지고 거기 가서 당장 일하게 하고 또 그 다음 시대가 바뀌어서 이번엔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 그거 스킬 키워가지고 이렇게 계속 피딩만 하고 있는 그런 곳인가? 그런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면 정말 필요하면은 그거는 졸업 그 즈음에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과 대학이 함께해서 어떤 그런 코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정말 만약에 조금 단순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대학에서 그런 식으로 사회가 요즘 필요한 거 이렇게 키워서 바로 내보내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또 기업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고 그래서 그게 지나간 게 되면은 그 사람들 자체가 또 쓸모없는 인간이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이 인재를 키워서 사회로 내보내는 게 바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가들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 누구한테 투자하냐?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물론 당연히 그건 그 정도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본다. 인성, 판단력,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데 이게 쪼잔하고 뭔가 이렇게 판단 제대로 못하고 말도 변변하게 못하고 옆에 동료하고 이렇게 협업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은 투자 안 하죠. 공감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역시나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행복하고 유능한 인간. 결국 이런 것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길이 인문 예술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갖춘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를 다시 한번 좀 불러와도 될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하는 말이 인간의 감동은 인문학을 기술로 구현해낼 때 오는 것이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도 여기에 맞춰서 좀 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문학이 너무 이렇게 쇠퇴해가고 그냥 그걸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문학과 예술, 과학기술이 이렇게 접목을 해서 그런 역량, 엔지니어이지만 이 사회에 대한 통찰, 인간에 대한 통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기술을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고 기업을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겠죠. 글 읽기, 쓰기, 토론, 현장 경험, 여행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좀 그릇을 키워주는 게 좋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봤더니 온라인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지만 역시나 인간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이런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 하는 거를 절감했습니다. 다만 이런 거를 할 때에 인문대학 여기도 좀 그 스스로의 정당성을 좀 이렇게 이제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수도원도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구를 소홀히 하라든지 이거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본령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깊은 지식을 창출해내고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던 세상이 불타오르던 어쩌던 나는 이거를 하겠다 이것보다는 이 사회 속 존재이고 그래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이웃 분야와 이렇게 계속 협력하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제 PPT가 너무 없어 보여서 하나 좀 넣어봤어요. 우리 옛날에 학생 때 이런 거 보고 되게 막 그 가슴 끓어오르고 이랬죠. 그 막스의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태제 11번 항인가요? 철학자들은
여태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이러저러하게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변혁시킬 때가 됐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야하게 세상을 변혁시키겠다고 때려부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별로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인문학, 예술이 세계를 직접 변혁시키지는 못하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해석,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세계를 변혁시키는 사람들의 의식과 충동, 이거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 참신한 새로운 해석을 끄집어내고 이것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힘일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 챗 GPT 뭐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저는 잘 안 해봐가지고 한번 이게 해봤더니 정말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주경철 교수는 누굽니까? 뭐 이랬더니 유체 역학을 하던 교수라서 이게 아주 그냥 너무나 그 엉뚱한 그런 거짓말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하는 것은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 앞으로는 뭐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길래 우리가 주어진 틀 내에서 그 속에서 요 문제, 당장 눈에 보이는 요 문제 던져서 그거에 대한 답을 빨리 찾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물음을 던져서 더 큰 차원의 어떤 답을 구하는 것. 세상이라는 컨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더 넓고 깊은 이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대학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본다면은 대학 중심의 사고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대학이 바뀌면 나머지 모든 게 바뀌냐? 꼭 그렇진 않아요. 아까 뭐 초중고 뭐 이것도 말씀드렸고, 뭐 평생교육도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초중고 시절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이 학생들 체육, 뭐 몸도 지금 별로 이렇게 좋아지는 거, 허우대는 근데 체력 약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운동을 하고 나서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더라, 이런 교육학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런 거 무관하게 너무 이렇게 막 10to10으로 이렇게 사람들 혹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좀 이런 쪽에 그 좀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중고 학생들을 일종의 그 해방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는데, 다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당연히 그러면은 입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입시 문제를 잘못 건드리는 것 자체가 또 늘 이 초중고 학생들을 더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누구는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풀어, 그래서 입시 바꾸면은 그게 당장 효과를 내기보다는 부작용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을 실컷 맛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작용이 나타날 때쯤 누군가가 나타나서 또 바꿔서 또 부작용을 한참 막 맛보고 나서, 이제 그게 또 이제 뭔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때 좀 더 누가 나타나서 또 바꾸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20년째 계속 부작용만 그 느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고 긴급한 거긴 한데 조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 20대 초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평생 어떻게 할 거냐. 자기 분야의 역량도 키워야 되지만 동시에 이때야말로 정말 인문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래 살고 또 세상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번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20대 살고 40대 살고 60대 살고 앞으로 이제 70, 80대 살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이제는 그 경륜도 쌓이고 그러면서 새롭게 박경리 토지 좀 다시 한번 봐야지, 세익스피어 다시 봐야지, 이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보면은 공부 모임들 진짜 많아요. 어디 가서 뭐 와서 이야기해달라는 거 정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사 공부하는 제 그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 때 바로 딱 이랬다. 뭔가 막 사회가 들끓고 뭔가 발전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사무라이들 칼 휘두르지 않고 다 모여서 공부하고, 우리가 딱 그런 때 같아요. 이 공부에 대한 욕망, 열망, 이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것도 이게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인문학이 원숙한 사람을 만들지만 원숙한 사람이 또 인문학을 원하고,
그래서 이제야말로 진짜 입시와 무관하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해서 아까 저 김도현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후진국 노인이 선진국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 스스로 이제 선진국 노인이 돼서 선진국 청년들을 좀 이렇게 잘 지도하려면 우리 스스로 좀 그런 뛰어난 역량을 인문학적 역량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했습니다. 뭐 현재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그 무슨 저 백화점 뭐 이런데 프로그램 그런데 맡긴다든지 유튜브에 그냥 맡겨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뭐 있긴 합니다만 저희 그 집사람도 어디 가보면은 맨날 입문 프로그램만 있고 그러고 끝이고 더 깊이 있는 거 배우고자 해도 그런 거 좀 없는 것 같다고 그러고요. 일부 부분에만 편중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인프라는 꽤 돼 있는데 전 그래서 대학생들 잘 가르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관은 역시 대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제대로 잘 가르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 초중고 이쪽 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좀 스스로 자기의 어떤 미션을 좀 스스로 정해서 그쪽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평생교육 이쪽에 대해서도 그냥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좀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 자체도 자꾸 진화를 하죠. 뭐 무크도 있고 미네르바 대학, 우리 지금 태제 대학인가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세상도 바뀌고 대학도 바뀌고 이럴 때에 그 중심, 흔들리는 중심 이거를 잡아주는 게 역시 인문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뭐 일종의 호소라 그럴까요? 지금 인문학이 너무 쇠퇴하고 있어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단견이죠.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 이거를 이제 교육하고 이끌어가는 그 부분을 이렇게 그냥 그 쓰러져 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위험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사실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국가가 성의를 보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쁨을 되찾은 나라, 몸과 영혼이 행복한 나라, 지혜롭게 발전하는 나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